806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시간의 기원. 저자, 토마스 헤르토흐. 출판일, 2024년 1월 10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스티븐 호킹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이론. 책 소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과학자를 꼽으라면 많은 이가 스티븐 호킹 1942에서 2018을 떠올릴 것이다. 이어 휠체어에 몸을 맡기고 컴퓨터로 세상과 소통하는 물리학자의 모습이 그려진다. 살아있었다면 시간의 시작과 끝에 관한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2020년에 로저 펠로즈와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을 것. 이라고 평가받는 스티븐 호킹은 노벨상을 받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물리학계에 많은 자취를 남기고 간 천체 물리학자다. 우주는 왜 생명체의 우호적인 곳이 되었는가? 평생에 걸쳐 답을 찾아 헤맨 질문만을 남기고 2018년 3월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은 세상을 떠났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3년 그 질문에 대한 답이자 호킹이 우주에 남긴 마지막 유산이 그의 공동 연구자인 토마스 헤르토흐를 통해 공식적으로 세상에 공개되었다. 이 책 시간의 기원은 한마디로 스티븐 호킹이 세상에 남기고 간 최종 우주론의 결정판이다. 저자인 토마스 헤르토흐는 현재 벨기에 루벤 가톨릭 대학교 이론물리학과 교수로 1998년 케임브리지 대학교 호킹의 박사과정생으로 들어가면서 호킹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그때부터 20년간 저자는 호킹에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우주론을 연구하는 영광을 누렸다. 존스 홉킨스대 자연철학부 교수이자 이론물리학자인 숀 캐럴이 파격적인 우주론을 전개하는데 조금도 거침이 없다는 점에서 헤르토흐는 스승인 호킹을 닮았다. 고 이야기했듯 저자는 호킹이 배출한 여러 걸출한 물리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따라서 이 책은 토마스 헤르토흐라는 미래가 기대되는 물리학자의 대담한 연구 성과를 엿볼 기회인 동시에 우주 연구에 평생을 바쳤던 학자로서의 호킹의 삶 더불어 고난 속에서도 언제나 유머를 잃지 않았던 한 인간으로서의 호킹의 삶이 담겨있는 과학서이자 에세이이자 글을 기리는 회고록이다. 저자 소개. 저자, 토마스 헤르토흐. 연구자. 스티븐 호킹의 공동 연구자이자 빅뱅의 양자적 특성을 연구하는 우주론학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의 지도하에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때의 인연을 시작으로 2018년 호킹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20년 동안 호킹과 함께 우주의 기원을 파헤치는 연구를 해나갔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이론물리학과 연구실에서 몇 년에 걸쳐 우주가 어떻게 생명체에 유리한 환경을 갖게 되었는지 파고든 끝에 양자물리학의 극단을 탐험, 물리법칙이 우주와 함께 진화해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현재는 벨기에 루벤 가톨릭 대학교 이론물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호킹의 마지막 이론을 정리한 이 책 시간의 기원은 우주에 대한 기존의 관점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우주의 기원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보여줌으로써 호킹이 남긴 위대한 업적은 또 한 번 물리학의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다. 책에서 얻은 내용. 존재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 호킹이 죽는 날까지 탐험했던 세계. 유일한 우주인가, 다중우주인가? 설계된 우주인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우주인가? 이는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은 채 과학계에 남아있는 질문이다. 호킹 연구팀의 최종 목표 역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었다. 호킹의 우주론 연구의 핵심은 빅뱅의 특성과 생명체가 존재하게 된 원인을 밝히는 것이었지만 그 못지않게 자연법칙 저변에 깔린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했다. 우주론은 이 세상에 대해 무엇을 알아낼 수 있으며 우리는 왜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는가? 이것이 바로 호킹이 죽는 날까지 탐험했던 세계였다. 이 책은 다른 책 어디에서도 다루어지지 않은, 앞으로도 영원히 다루어질 수 없는 호킹의 마지막 이론을 담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스티븐 호킹의 정리된 연구를 가장 가까운 공동 연구자의 명확한 눈으로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인슈타인을 비롯해 조르주 르메트르, 닐스 보어, 리처드 파인먼, 지마틀 등 20세기의 물리학계를 이끌었던 주요 과학자들의 업적과 그들의 주장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점 가운데 하나다. 양자물리학에서 찾은 생명 친화적 우주. 벨기에의 성직자이자 천문학자였던 조르주 르메트르의 우주팽창론을 시작으로 우주론의 역사를 한눈에 정리하면서 책은 전개된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플라톤으로 이어지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과 뉴턴의 물리학과 찰스 다윈의 진화론까지 저자는 물리학과 철학을 넘나든다. 1927년 조르주 르메트르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는 주장을 펼쳤지만 당시 아인슈타인을 비롯해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천문학자들은 50억 년 전부터 우주의 팽창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다. 우주 팽창의 역사는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사실이 수용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르메트르는 우주가 생명체의 존재를 허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팽창이 한동안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던 감속기가 있음을 알아냈다. 즉 별과 행성,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도록 우주 팽창이 아주 느리게 진행된 시기가 있었다는 말이다. 아주 작은 조건이라도 어긋났다면 우주에는 생명이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왜 우주의 생명체의 존재를 허용한 걸까?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호킹은 원점으로 돌아가 빅뱅을 연구했다. 하지만 그의 초기 연구는 다중우주라는 문제에 부딪히면서 위기를 맞는다. 연구 초기에 호킹은 빅뱅 깊은 곳에 숨겨진 수학이 모든 것을 인과적으로 설명해 줄 것이라고 가정했다. 다중우주를 대체할 최종 이론이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믿은 것이다. 그러나 호킹은 우주론을 거꾸로 뒤집은 후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았다. 하향식 관점이 물리적 실체와 법칙 사이의 계층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이다. 하향식 철학에 의하면 우주는 법칙을 무조건 따르는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자기조직적 실체이며 그 안에서 온갖 패턴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들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을 우리는 물리법칙이라 부른다. 하향식 우주론에서는 법칙이 우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법칙을 위해 존재한다. 존재의 근원을 묻는 질문에 답이 존재한다면 그 답은 바깥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하향식 접근법을 통한 양자우주는 가능성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우리는 우주의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이 된다. 우주가 우리를 창조했듯이 우리도 우주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호킹이 세상에 남기고 간 마지막 흔적. 학자로서 호킹이 남긴 업적뿐만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호킹을 따라가는 흐름도 이 책을 읽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케임브리지대에서 성사된 헤르토흐와 호킹의 첫 만남. 아내와 함께 실크로드를 여행하던 중 호킹의 긴급 호출로 급하게 케임브리지로 돌아가게 되며 겪는 에피소드. 네로라 하는 러시아 물리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호킹의 통역을 맡고 있던 안드레아 린데의 앞에서 호킹이 린데의 인플레이션 이론을 대놓고 비난해 린데 스스로 자신의 이론을 부정해야 했던 일 등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일화가 책 곳곳에 담겨 있다. 호킹은 루게릭병을 진단받은 후에도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세상을 두루 경험하고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평생을 몸속에 갇힌 채 살았지만 이 세상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이었다. 호킹에게는 마법 같은 구석이 있었다. 늘 지혜와 재미가 섞인 화법을 구사했고 진정으로 유머를 사랑했다. 가까이에서 바라본 호킹은 진정한 탐구자였고 그의 주변에 있다 보면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었다. 시간의 기원은 단순히 빅뱅에서 시작된 우주의 기원을 찾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기원을 찾는 여정이다. 호킹은 뿌리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는가에 따라 인류의 미래가 좌우된다고 믿었다. 우주에 대한 그의 마지막 이론은 과학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에 두고 있었다. 호킹은 아이작 뉴턴의 엄밀한 수학과 찰스 다윈의 깊은 통찰을 하나로 연결했고 세상을 떠난 후에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뉴턴과 다윈의 무덤 사이에 안치되었다. 우리는 호킹에게서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니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호킹이 남긴 마지막 이론처럼 우주의 역사는 우리가 하는 질문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서문. 스티븐 호킹의 연구실로 이어지는 복도 바닥은 어두운 녹갈색이었다. 바로 옆에 있는 휴게실 사람들은 이곳을 공동구역이라 불렀다 해서 시끄러운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는데도 호킹의 연구실 문은 조금 열려 있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가 연구실에 있는 한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한다. 가볍게 노크를 하고 들어선 순간 영원한 사고의 세계로 순간이동해 온 느낌이 들었다. 호킹은 휠체어에 기대어 앉은 채 똑바로 가누기 어려운 머리를 애써 들어 올리며 입구 쪽을 돌아보다가 나와 눈이 마주치자 지긋한 미소로 반겨주었고 그를 돌보는 간호사는 내게 호킹 옆에 앉으라고 권했다. 약간 뻘쭘한 자세로 의자에 앉으니 책상 위에 컴퓨터가 시야에 들어왔는데 작동 중인 스크린세이버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화면을 가로지르며 움직이고 있었다. 스타트랙조차 두려워하는 곳으로 과감하게 나아가자. 1998년 6월 중순 나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DAMTP의 핵심 본부에서 호킹과 대화를 나누는 영광을 누렸다. 캠강 뉴욕 올드프레스 부지의 빅토리아식 건물에 자리 잡은 DAMTP는 영국 물리학의 본산이자 스티븐 호킹의 30년 연구 인생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베이스 캠프이기도 하다. 바로 이곳에서 호킹은 손가락조차 들어 올릴 수 없는 불편한 몸으로 방대한 우주 공간을 쥐락펴락해왔다. 어느 날 호킹의 연구 동료일 튜록이 나에게 연락을 해왔다. 우리 연구팀을 이끄는 스티븐 호킹이 너를 한번 보고 싶어 한다. 는 놀라운 소식이었다. 그 무렵 나는 우주론을 연구하면서 DAMTP에서 개설한 고급 수학 과정을 수강하고 있었는데 나의 시험 성적을 좋게 본 호킹이 튜록에게 그 친구가 나의 지도하에 박사과정을 이수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라 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호킹의 연구실은 책과 논문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나에게는 그런 풍경이 오히려 아늑하게 느껴졌다. 한쪽 벽에는 천장까지 닿을 정도로 커다란 창문이 나 있었는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 창문은 한겨울에도 항상 열려 있다고 한다. 출입문 바로 옆에는 메릴린 먼로의 큼지막한 사진이 걸려 있고 그 아래에는 엔터프라이즈호 스타트rek에 등장하는 우주왕의 홀로데크 홀로그램으로 설치, 제거가 가능한 엔터프라이즈호의 전망대에서 호킹과 아인슈타인, 뉴턴이 포커 게임을 하는 상상화가 눈길을 끌었다. 오른쪽 벽면에는 온갖 수식으로 가득 찬 두 개의 칠판이 걸려 있는데 그중 하나에는 우주의 기원과 관련하여 호킹이 최근에 한 듯 보이는 계산이 어지럽게 휘갈겨 있고 그 아래에는 1980년에 개최한 학회에서 그가 남긴 낙서가 기념품처럼 전시되어 있다. 아마도 이것이 그가 손으로 직접 쓴 마지막 판서가 아니었을까?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딸깍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호킹이 입을 열었다. 아니, 입을 연 것이 아니라 그의 음성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10여 년 전에 폐렴을 앓으면서 기관절개 수술을 받은 후로 말을 할 수 없게 된 그는 컴퓨터를 통해 느리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타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호킹이 위축된 오른손 근육에 혼신의 힘을 집중하여 마우스처럼 생긴 도구를 약하게 누르면 휠체어의 팔받침대에 연결된 모니터가 켜지면서 그의 내면 세계와 바깥 세상이 비로소 연결된다. 호킹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는 단어 데이터베이스와 음성 합성 장치가 내장된 특수 컴퓨터 이퀄라이저다. 손가락으로 단추를 누를 때마다 이퀄라이저의 전자사전에서 단어가 선택되는데 그는 이 작업을 거의 본능적으로 해내는 것 같았다. 하나의 단어가 선택되면 그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큰 단어와 문자가 메뉴 항목에 제시되는 식이다. 검색 엔진의 자동 완성 기능과 비슷하다. 물론 데이터베이스에는 주로 이론 물리학과 관련된 단어와 문장이 저장되어 있어서 매 순간 적절한 다음 단어를 화면 하단에 5개씩 추천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그러나 검색 알고리즘은 일상적인 대화와 이론 물리학 관련 대화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은 우주 마이크로파 리소토나 여분 섹스 차원과 같은 엉뚱한 단어가 자동 완성으로 뜨기도 한다. 어느 순간 모니터에 안드레이는 주장했다. 라는 문장이 떴고 잔뜩 긴장한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을 과연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로부터 1에서 2분 동안 호킹이 커서를 화면 상단 오른쪽으로 어렵게 이동시켜서 말하기 스피크를 클릭하자 그의 목소리가 전자 음성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안드레이는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 무한히 많이 존재한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것이 그날 내가 들은 호킹의 첫마디였다. 안드레이 린데는 러시아계 미국인 우주론학자로서 1980년대에 탄생한 인플레이션 이론 급팽창 이론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이다. 빅뱅 이론 우주가 태초의 거대한 폭발로부터 탄생했다는 이론의 개정판에 해당하는 이 이론에 의하면 탄생 초기의 우주는 초대형 폭발과 함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팽창했다. 우주론에서 인플레이션이란 물가 상승이 아니라 초고속 팽창을 뜻하는 용어다. 훗날 린데는 자신의 이론을 확장하여 인플레이션이 여러 개의 우주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평소에 나는 우주 이꼬르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왔을 뿐 그것을 하나의 개체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린데는 우리가 우주라고 불러왔던 것이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이 존재하며 우리의 우주는 그중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무한히 팽창하는 바다 곳곳에 외딴 섬들이 놓여 있다고 상상해보라. 하나의 섬에서 볼 때 다른 섬들은 수평선 너머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그 섬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면 이 망망대해의 섬이라는 것이 자신이 거주하는 섬 하나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안드레이 린데가 말하는 우주도 이와 비슷하다. 우주는 무한히 많이 존재하지만 개개의 우주는 다른 우주의 지평선 너머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관측되지 않는다. 린데를 비롯한 우주론학자들은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펼치면서 거친 모험의 세계로 뛰어들었고 최강의 모험심을 장착한 스티븐 호킹도 그 대열에 합류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는 건 단지 가설일 뿐인데 거기에 왜 그렇게 매달리십니까? 호킹의 대답이 기계음을 타고 흘러나왔다. 우리 망원경에 잡힌 우주가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왜 지금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그 순간 나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지금까지 나에게 물리학과 우주론을 가르쳐준 그 어떤 스승도 이런 형이상학적 표현을 구사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건 철학적 문제 아닌가요? 그랬더니 호킹이 또 한 방에 펀치를 날렸다. 철학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말을 아무렇지 않게 구사하는 것도 놀라웠지만 철학을 포기했다는 사람이 자신의 연구의 철학적 개념을 자유롭게 그리고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놀라웠다. 호킹에게는 마법 같은 구석이 있다. 일단 말하는 방식부터 그렇다. 약간의 손놀림만으로 위트와 카리스마 넘치는 대사를 구사하고 있지 않은가. 그의 환한 미소와 표현력 풍부한 얼굴은 따뜻하면서도 장난기 넘치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심지어 로봇 같은 목소리까지 개성적으로 들릴 정도다. 나는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우주의 신비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델피의 현자 신의 신탁을 받아 어려운 질문에 답을 알려주는 대리인가 그랬듯이 호킹도 방대한 내용을 몇 개의 단어로 간결하게 표현하는 축약의 달인이다. 그의 축약 기술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이로부터 물리학을 생각하고 서술하는 새로운 방식이 탄생했을 정도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할 것이다. 가끔은 넉 같은 결정적 단어가 누락되어 혼란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는 혼란조차 흥미롭게 느껴졌다. 게다가 호킹이 이퀄라이저를 작동하면서 시간을 끄는 동안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으니 나에게는 그것도 고마운 일이었다. 호킹이 우리의 우주를 설계된 우주라고 표현한 이유는 극도로 격렬한 탄생 과정 빅뱅 인플레이션을 거쳤음에도 모든 변수가 수십억 년 후에 태어날 생명체의 생존에 적합하도록 세팅되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철학자와 우주론학자들을 무던히도 괴롭혀왔다. 마치 생명의 유전자와 우주가 처음부터 작당하여 언젠가는 우주의 생명체의 존재를 허용하기로 합의를 본 것 같다. 대체 어떤 사전 협약이 있었길래 우주가 그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수용하고 생명체의 존재를 허락한 것일까? 이것은 인간이 우주를 대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질문이다. 호킹은 우주론을 통해 올바른 답을 찾기로 마음먹고 연구의 상당 부분을 이 문제에 할애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